예, 이제는 평가 및 제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욕교회협의회 회장이신 양민석 목사님께서 평가 및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짧은 시간에 우리 패널들이 아주 핵심적인 것 잘 요약해서 발제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도전해 오는 문제들 속에서 응전을 잘한 공동체들은 살아남고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인류에서 도태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설명이 오늘날 우리 이 팬데믹을 맞은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정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도전해오는 팬데믹 속에서 응전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오늘도 이 세 분의 패널들이 이 문제를 잘 접근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최호선 목사님, 워낙 주제를 봤을 때는 좀 앓는 소리, 아픈 소리를 많이 할 수 있었겠다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렌트비 문제라든가 또 교회를 어떻게 메인터넌스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또 교인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호소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희망적인 소리를 높여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히려 이 작은 교회 또 중소형 교회들이 용기가 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주영광 목사님께서 이 유튜브의 기능과 구체적인 활용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과 또 활용, 적용, 이런 것들을 잘 우리에게 설명했고, 또 그렇게 우리는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종일 목사님, 캐리 누프 목사님의 그런 책을 잘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예배 참여율에 대한 아주 현격한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해주었고요. 또 예배의 메인에 대한 변화가 올 것이다, 이건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얘기도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면 예배가 메인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가 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다가는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거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디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둘 것인가, 화면상으로 나가는 또 온라인상으로 나가는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과연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 발제를 통해서 더욱더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하면서 제가 어떤 또 과제와 또 제의를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는 우리가 뉴욕에서 경제 재개 단계를 규정할 때에 교회는 비필수 기관에 속해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필수 도구에 속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이제는 유튜브, 온라인, 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분의 발제를 통해서 이 유튜브라든가 이 온라인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스페이스 이퀄리티, 즉 공간의 평등성을 가질 수 있구나. 즉 작은 교회 또 중형 교회들이 이제는 그 대형 교회들과 똑같은 스페이스로 확보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공간상에는 조그만 카메라에 이 공간을 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의 문제가 이제 건물의 사이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화면 안에 똑같은 사이즈로다가 함께 갈 수 있는 이 공간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 그 선의의 경쟁,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선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선의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하는 측면에서 이 유튜브 시대, 또 이 온라인 시대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 이 소형교회 또 중형교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복음화라든가 선교 지역에 확장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온라인의 예배라든가 이 선교 전략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작다고 못하고 뭐 크다고 하고 이런 차원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선교 지역의 이퀄러티도 이제는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함께 좀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조금 숙제, 우리 갱신의 과제라든가 숙제라든가 또 제1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퀄러티를 가졌지만 과연 이 테크니컬한 이 화면의 퀄러티라든가 아까도 조금 더 얘기했지만 콘텐츠의 다양성에 있어서 역시 이 큰 교회, 대형 교회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이 장비가 훨씬 퀄러티가 좋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대형 교회에 비해서 우리 중소형 교회들은 그걸 따라가기가 좀 벅찬 면이 많겠다. 특별히 인력의 문제가 있고 또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이 있겠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패널들이 그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춰졌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는 상생의 관계로 가야 된다.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첫날 그걸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고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콘텐츠도 우리가 우리끼리만 나 혼자만 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중형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아이디어를 쉐어하고 브레인스톰하면서 함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 교회에 맞게 자기 특성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생의 원리를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적용해 나가야 돼. 특별히 우리 교역에서 해 나가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 이제는 렌트비 때문에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렌트비를 쉐어해주고 좀 돕는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 개발을 해주고 또 이렇게 테크니컬한 그런 그 장비들을 서포트해주고 또 함께 좋은 아이디어들 또 때때로는 인력까지도 쉐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협에서 좀 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유튜브 예배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유튜브의 핵이 뭘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찾아와서 이렇게 보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보는 부분이 뭘까? 뭐 예배 가운데 저는 아마도 설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는 유튜브에서 다 드러나는 그런 설교가 됐습니다.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는 이 대상이 달라지는 그런 설교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설교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들을 만한 설교인가 퀄러티 있는 설교인가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팔로워들이 많고 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될 부분, 아까 김종인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설교에 대한 퀄러티 또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도 개발해야 될 과제고 목사님들의 잡이 상당히 늘어나고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예배에 대한 본질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첫날부터 얘기를 드렸지만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본질과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거리가 좁혀져 있는가 아니면 본질에 가까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신학적인 부분에서 정립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 모델, 예배 모델은 어디까지나 성서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테크닉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문명에 휩쓸려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신학적인 해석, 본질적인 신학적인 정립이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에게 또 이제 신학교에서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실천 신학에 가서는 또 어떻게 딜리버리를 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교과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조금 관심을 쏟고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대한 강조점이 흐려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을 막 준비하고 그쪽으로 막 몰두하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대한 강점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특별히 그 현장 예배에 있어서 우리 중소교회가 갖는 강점은 뭘까? 대형교회에도 강점이 있지만 우리 중소교회가 찾아가야 될 그 강점을 빨리 정립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칼 베이터스 목사님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계시고 작고 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작은 교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의 저서 또 그의 이론을 탐구해 볼 때에 우리 작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제가 조금 이렇게 픽업하고 조금 많이 묵상했던 이야기는 우리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가 갖는 강점은 다른 것보다 관계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분이 진단한 것도 relationship. 이 중소형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교회들의 마음 가운데는 릴레이션십에 대한 그리움, 갈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슬쩍 예배 드리고 가기보다는 뭔가 친구를 사귀고 뭔가 자기 신앙생활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딥한 릴레이션십을 가슴속에서 요청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진단을 해볼 때에 우리 작은 교회가 지금 현장 예배에 조금 강점을 살린다고 한다면 이 온도를 좀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온도. 온라인에서 느낄 수 없고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온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화를 하고 티칭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다가 나눈다 할지라도 나누지 못하는 거 한 가지는 온도입니다. 손을 꼭 잡아주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 온도.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70대 여성분이 칠순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남매를 두신 분인데요. 그분이 칠순잔치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30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칠순잔치에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고 그 어머니한테 제의했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남편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이 남편이 자기 손을 꽉 잡아주고 1시간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꽉 잡고 놓지 않은 그 손의 온도가 나를 40년 동안 홀로 지탱해주며 너희를 키울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짧지만 이 온도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 1시간이지만 40년을 지탱해낼 수 있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장 예배 놓치지 말고 온도를 좀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